11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참여하는 서방의 안보 보장을 수용해 진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백악관에 모인 유럽의 주요 정상들도 휴전을 약속받지 못한 것은 아쉬워했지만 안보 보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이제 관심은 러시아와의 3자 회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 끌어낸 협상의 동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칠레 소식 준비했습니다. 칠레에는 가볍게 볼을 스치며 인사하는 베시토 문화가 있죠. 처음 만났다면 악수를 하지만 친한 사이에서는 베시토로 인사를 하는데요. 이 문화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2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개최한 연쇄회담을 마친 뒤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으며 회담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자신을 포함한 3자 회담도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국의 신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집트와 카타르의 중재로 마련한 60일의 적대 행위 중단을 골자로 하는 단계적 신규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안은 60일의 휴전 기간 동안 인질 일부와 이스라엘 억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가자 지구에는 49명의 인질이 억류 중이며 이 중 27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해당 휴전안을 이스라엘 측에도 전달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대선 출구 조사에서 예상을 깨고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최종 당선자는 10월 결선 투표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입소스가 공개한 출구 조사에서 파스 후보가 3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당초 이번 선거는 보수 성향의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중도 보수 성향 기업가 출신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2005년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년간 좌파가 정권을 유지했습니다만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면서 이번 선거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프랑스에 기반을 둔 국제 언론 자유 보호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를 불법 단체로 지정한 데 대해서 프랑스 당국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가 지난 14일 이 단체 러시아 내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불법 단체 명단에 포함시켰는데요. 러시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해외 단체의 국내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외무부는 이번 결정을 러시아 당국이 권력의 비판적인 모든 목소리를 탄압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85% 오른 3,728.03으로 장을 마감해 2015년 8월 7일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선전 종합지수도 1.76% 오르면서 다른 중국 주가지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휴전이 추가로 연장되고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저주가 채권에서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다. 네, 우리가 보통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굳이 역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쟁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연합 의장, 나토 사무총장,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정상들이 18일 백악관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남부 전선은 동결하고 전쟁 중단을 제안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하고 나서 트루스 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양자 회담 열고 나서 자신을 포함해서 3자 회담도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크렘린 궁측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했다고 확인해줬고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안전 보장을 포함해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회담 결과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요, 2022년 2월달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두 정상이 대면하면서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메르츠 독일 총리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2주 안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단 최대 쟁점은 영토 교환인데요.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직접 만나서談판을 벌이고 합의가 도출이 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하면서 3자 회담 통해서 종전을 공식 선언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 크림반도를 일방적으로 러시아에게 병합당했습니다만 이번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고요. 어쨌든 러시아 측에 뭘 넘겨줄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뭘 받을 수 있을지 이걸 잘 따져보고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전쟁의 불씨가 꺼지기를 또 한 네. 곳이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불씨는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불씨가 꺼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의 제안을 전달받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한 관리가 새 휴전에 대해서 영구적인 휴전에 대해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라고 규정하면서 60일간 교전 중단 그리고 그 기간에 걸쳐서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 연계 무장 조직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측의 관계자도 60일 휴전하면서 생존한 이스라엘 인질 10명과 일부 시신은 풀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모든 파벌이 이 새로운 휴전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의 전쟁을 영구에 종식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남은 인질도 그 휴전 기간 동안에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집트 북부에서 가자지구 남단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라파 국경 검문소를 방문해서 카타르 총리가 직접 자국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집트와 카타르 정상들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격퇴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측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마스를 격파하고 파괴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면서 이스라엘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협상에 나서서 수백 명의 인질을 석방시켰고 이스라엘과 미국 고려인 사람들을 돌려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면서 성과를 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라 아니면 애초부터 싸우지 말라라면서 지금 약간 휴전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약간 반대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발언은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가 계속 나오는 건데 나온 발언인데요. 이스라엘이 지난 8일 날 안보 내각 회의에서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임무를 완수하고 하마스를 패배시킨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 날 가자시티 장악 군사작전 방침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요. 네. 하마스의 가족들이 억류되어 있는 피해자를 대표하는 10월 협의회 그리고 인질 실종자 가족 포럼 등이 17일 오전 6시 29분을 기해서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총파업에 동조한 시민들은 하마스 공격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상징하는 빈 유모차에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노란색 팻말을 걸고 전쟁 종식을 호소했습니다. 네, 전쟁의 불씨가 네. 양쪽에서 모두 좀 다 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마스가 시리즈. 네. 처음 들어본다는데요. 마스가? 네. 마가는 들어봤는데. 네, 마가 다음에 마스가가 등장했고요. 이제 또 제2의 마스가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시리즈 1, 2, 3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는 모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Make American Great Again.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자신이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적임자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당선이 되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나온 것이 Make American Shipbuild Again.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이제 미국에 좀 이제 지원하게 되면서 조선업 통해서 이제 미국과 그 상호 관세 협상할 때 이걸 좀 밀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또 다른 마스가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ake American Semiconductor Again 될 것 같습니다. 아, 반도체 얘기군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지급되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일부나 전부를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겁니다. 10% 정도 인수한다고 하는데요. 인텔은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109억 달러 우론으로 약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고 이를 지분 인수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건데 보조금이 이제 전환이 돼서 정부가 인텔 지분을 사게 되면은 그 금액 따져보면은 한 10% 정도 주식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 정부가 블랙록 자산 운용사를 제치고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텔이 사실상 미국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 계획이 실제 추진될지 좀 유동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가에 이제 세미컨덕터, 맞아요. 이 반도체가 들어간 거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네. 반도체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제조업을 살리겠다는데 반도체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제조업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인텔은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부진 때문에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지분을 인수하면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재무 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인텔 지분 취득 논의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리부탄 인텔 최고 경영자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탄 CEO가 중국과 관련 있는 반도체 기업과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만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만남이었고 나에게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서 아마 두 사람이 직접 만나면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AMD의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허가하는 대가로 매출의 15%를 달라.
세금처럼 이렇게 받기를 결정했고요. 그렇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허가하는 대신에 US 스틸의 주요 경영 결정을 좌우지는 황금주 한 주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미국 국방부가 히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의 우선주 4억 달러치를 인수해서 최대의 주주가 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뭔가 기업에 자꾸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가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인텔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등 경쟁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미국 정부가 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인텔의 발주 물량을 가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애주가들의 애국심. 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술을 마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이것도 러시아 소식인데요. 네. 러시아 하면은 우리가 보드카 많이 마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와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생산량이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제 와인 기구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발발한 2022년 2월달 이후에 러시아 국내 와인 생산량이 2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경제적 자급자족을 강조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수입 안 되니까 그렇죠. 러시아산 만들어서 마시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근데 포도 재배가 잘 되나요? 네, 뭐 많이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재배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와인 생산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흑해 연안에 있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재 때문에 수입산 와인이 못 들어오자 자체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관세까지 있으니까 수입이 점점 힘들어지는 건데 네. 특히 러시아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탈리아 북동부산인 스파클린 와인 그리고 포르투갈 북서부산 이런 수입 와인들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국내산 러시아 와인을 찾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와인과 대조적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주종 보드카 생산량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국내 보드카 생산량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7,600만 리터에 그쳐서 26% 넘게 감소했는데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자면은 술을 먹기는 먹되 네. 보드카에서 이제 와인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도수가 높은 술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넘어간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 농장 겸하면서 와이너리 운영한 대표는 러시아산 와인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생산되는 와인과 스타일은 비슷한데 가격이 낮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러시아 소믈리에 협회 측에서는 애국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러시아산 와인만 마시는 소비자도 꽤 많아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술 마시면서까지 애국심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도 판매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매점 와인 중에서 최소 20%를 국산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일부 정치인들은 할당량을 30에서 40%까지 높이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포도원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용이해지도록 규제 완화도 지시했다고 하니까 네. 정부도 적극적으로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포도주 많이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도 와인 생산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크림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부터 가져간 땅인데요. 그렇죠. 여기 이제 포도원이 꽤 많이 있고 또 그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애국심도 키우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포도주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접시물의 알라키? 네. 이건 네. 이제 모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마귀에 세워진 미국 라스베가스 전역에 모기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민과 관광객들의 감염병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CNBC가 라스베가스의 모기 문제가 시한폭탄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 무려 1,300만 건의 댕결 환자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과 기후변화 그리고 살충제 내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모기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큐렉스 계열의 모기 그리고 댕결 주요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 등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남네바다 보건국에 따르면 2017년
몇 개 지역에서만 발견됐던 이집트 순모기가 현재는 라스베가스 밸리 전역 48개 지역으로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기들이 아주 조금만 있는 물, 정말 네. 얇은 물, 그러니까 정말 접시물 정도만 되는 굉장히 적은 물에도 네. 산란이 가능해서 장난감에 고여있는 물, 그리고 타이어에 살짝 고이는 이런 분묘로도 알을 낳고 서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섭네요. 네, 라스베가스 특유의 도시 개발이 모기 문제를 키웠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프장, 네. 인공호수, 관계시설 이런 것들이 사막 도시에 모기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꾼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구 온난화 영향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요. 그렇죠.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강수량이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살충제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모기가 살충제 내성이 생겼고요. 잘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모기가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모기에서 전파되는 질병으로 사망하는데요. 말라리아, 댕기열 그리고 일본염이 대표적입니다. 이 한 전문가 얘기는 라스베가스 기후변화가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네. 앞으로 15년, 25년 사이에 전 세계 곳곳이 지금의 라스베가스처럼 바뀌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무섭네요. 다음 키워드 셀카는 제발 혼자 찍으세요. 네, 네. 셀카 혼자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서 코끼리와 함께 자신의 셀카를 찍으려던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밟혀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7일 날 인도에는 카르나타카 주에서 여기 이제 야생 동물 보호구역 지역인데요. 여기에 한 남성이 이 제한구역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이 도로변에서 당근을 먹고 있던 코끼리와 함께 셀카를 찍으려고 네.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요. 또 플래시까지. 네, 그 바람에 코끼리가 흥분하면서 달려들었고 도망치다가 결국 코끼리 발에 밟혔다고 하는데요. 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급히 병원에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네. 현재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이 무단으로 이 보호구역에 침입했고 그래서 야생동물을 도발한 혐의로 우리 돈으로 40만 원 벌금 부과했고요. 네.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당국이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작년에도 러시아 여성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공격받아서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단 침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들어가지 말라면 좀 안 제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러니까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e Bass 함께 듣겠습니다.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Yeah, it's pretty clear. I ain't no size two, but I can shake it like I'm supposed to do. 'Cause I got that boom boom that all the boys chasing, all the right junk in all the right places. I see the magazines working out Photoshop. We know that shit ain't real. Come on now, make it stop. If you got beauty, just raise them up. 'Cause every inch of you is perfect from the bottom to the top. Yeah, my mama,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your size. She says boys like a little more booty to hold at night. And no, I won't be no stick figure silicone Barbie doll. So if that's what you're into, then go ahead and move along.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Hey, I'm bringing booty back. Go ahead and tell them skinny bitches that. No, I'm just playing. I know y'all think you're fat, but I'm here to tell you every inch of you is perfect from the bottom to the top. Yeah, my mama,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your size. She says boys like a little more booty to hold at night. And no, I won't be no stick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n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해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핵무장의 급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는 기업을 내쫓고 일자리를 없앨 거라며 1년간 시행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라며 흔들림 없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까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배추값이 한 포기에 7,000원을 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부터 배추 생산지의 출하량이 늘었고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하고 있다며 소매 가격이 곧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분야 협력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이는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미국 방어 체계에 편입돼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화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칠레의 특별한 인사 문화죠. 베시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스페인어로 키스는 베소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축약형 이또를 붙이면 베시토, 즉 작은 키스, 작은 입맞춤을 뜻합니다. 네. 칠레에서는 인사를 할 때 오른쪽 볼끼리 살짝 닿게 하면서 입으로는 쪽 소리를 내는 일종의 에어키스를 사용합니다. 네. 이때 반드시 양쪽이 모두 오른쪽 볼을 내미는 규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얼굴이 부딪혀서 인사 의례에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남성이 여성의 볼에 입술을 직접 대면서 베시토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드문 편입니다. 실제로는 볼이 스칠 정도로만 아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볼만 좀 닫고 입술로 쪽 이렇게 하는 건데 베시토 문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베시토 문화는 유럽,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 시작된 사회적인 인사법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과거 고대 로마 시기와 중세를 거치면서 남부 유럽,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일상적인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후에 이 문화가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중남미로 전해지면서 칠레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친밀감과 존중 그리고 유대감을 표현하는 인사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네. 특히 남미 최남단에 위치한
칠레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볼 수 있는 반면 카리브해 국가들 예를 들어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참고로 베시토를 스페인에서는 양쪽 볼에 각각 한 번씩 2번을 하고 네. 이탈리아는 보통 2번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3번, 프랑스는 지역에 따라서 2번, 3번, 4번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때는 오른쪽, 왼쪽 순서로 이어지죠. 아, 이에 비해서 칠레에서는 오른쪽 볼에 딱 한 번만 하는 방식이라서 예. 훨씬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하면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했는지 나중에. 예, 근데 베시도 문화가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 규칙이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끼리 할 수 있고 또 네. 여성끼리 서로 베시도를 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네. 남성끼리는 베시도를 하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잘 못 본 것 같아요. 가족이나 네. 네, 가족이나 친한 친척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퇴근한 아버지를 반길 때 또는 멀리 여행을 다녀온 남자 형제끼리 혹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 친척이 어린 남자 조카에게 인사를 할 때는 남성들도 베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반면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는 남성들끼리 베시도하는 모습을 칠레보다 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남미 사회에서는 남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그 마초적인 모습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서 네.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가 너무 친밀하거나 여성적인 제스처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칠레에서는 남성들끼리는 일반적으로 악수, 또 가벼운 포옹,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베시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식적인 상황이나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대체로 악수가 인사 방식으로 사용되는데요. 네. 베시도는 충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또는 지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처음 소개받는 자리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에 수리를 하러 온 기술자나 우편 배달부와는 베시도로 인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칠레인이 외국인과 인사를 할 일이 있을 때는 네. 외국인이 먼저 볼을 내미는지 보고 눈치껏 반응해야 합니다. 그 외국인이 얼마나 칠레 문화에 동화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무턱대고 볼을 내밀었다가 상대방이 거리를 두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칠레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경험한 바로는 네. 칠레인들은 제가 먼저 베시도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반갑게 베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좀 뜸을 들이고 있으면 악수만 이렇게 청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끼리도 칠레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베시도를 칠레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면을 본 칠레인들은 흥미로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가 외국인들에까지 전해지고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네. 깊은 자긍심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자, 예전에는 직장에서 동료들끼리도 베시도 자연스럽게 하던 문화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칠레 직장 문화에서 베시도는 동료들 사이에 일상적인 인사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네. 남성이 여성 동료에게 베시도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었는데요. 그래서 직장 내 친근감과 신뢰를 표현하는 하나의 관습으로 기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평등 의식이 확산이 되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베시도는 공식적인 직장 환경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직장에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악수나 간단한 언어적인 인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또 2020년대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생과 거리두기가 강조가 되면서 직장 내 베시도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칠레의 베시도 문화는 전통과 친근함을 담은 인사법이기는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칠레를 여행하거나 현지인을 만나게 되면 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베시도 규칙 인사법을 기억하시고 네. 칠레 문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칠레 인사법 베시도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한 회담을 마쳤습니다. 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최고의 대화를 가졌다 이렇게 말했고요. 회담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담이 개전 이후 최대 분수령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결의 정의긴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백악관 회담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미국 시간으로는 18일 정오 정도, 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3시에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7개국 정상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18일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에게 알리고 논의하는 합의하는 자리였죠. 네. 회담 뒤에 트럼프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회담을 예정되고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포함된 3자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 자체는 일단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고 우크라이나 종전에 있어서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서 젤렌스키 푸틴 간 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포함한 3자 회담을 하겠다. 이것은 약 4년간 지속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좋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네. 쪽도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 도중에 트럼프가 푸틴에게 전화를 해서 한 40분 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분 더 통화한 걸 인정을 하고 네. 푸틴과 젤렌스키의 직접 회담을 위한 실무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죠. 네, 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젤렌스키는 오늘 회담이 끝나고 나서 안보 보장을 포함한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 매우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긍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는 푸틴과 양자도 만날 준비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푸틴과 젤렌스키 양자회담은 젤렌스키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은 무슨 러시아 쪽에서 그래 받아줬다는 거죠. 미국 트럼프를 통해서 네. 회담 시작 전에도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그동안 좋은 아주 최고의 대화를 나눠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고 감사의 말도 전하고 또 트럼프가 3자 회담 즉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회담을 조직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트럼프는 이제 회담에서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즉각 직행 휴전을 자기가 선언을 했는데 휴전을 네. 하는 거를 지금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됐다. 휴전이 필요하냐 지금 이제, 시점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중단하려고 했던 다른 전쟁에서는 휴전을 먼저 하지 않았다. 휴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끝에 있는 평화협정은 현재로서는 매우 달성 가능한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휴전을 요구했는데 그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에서 러시아부터 받아오지 못하고 대신 이거 휴전 없이 그냥 평화협정으로 막바로 가는 협상을 하자 이런 걸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이제 해명 같은 걸 내놓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푸틴과의 합의는 그 궁극적으로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좋은 회담을 갖는다면 이런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 3자 회담을 주선하고 무언가 될 것 같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죠. 네. 또 마지막이 아니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평화는 달성 가능한 도달한 거리에 있다. 가까이 있다. 아주 낙관적인 말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보장을 수용하겠다고 동의를 해줬다. 이건 아주 상당히 주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그리고 네. 이걸 가지고서 이번 회담에서 가능한 영토 교환이 가능한지 논의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인데 미국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런 거죠. 휴전은 안 됐지만은 우리가 평화협상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안보 보장과 영토 교환을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 이걸 가지고 3자 회담, 2자 회담과 3자 회담이 열린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그 뒤에 이 책임을 질 것인데 미국도 도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유럽 쪽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유럽은 이번 회담에서 처음부터 왜 휴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 휴전을 해야 된다. 예. 즉각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고 네. 늦어도 다음 회담에는 휴전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전 없이 3자 회담이 열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보장 논의가 유럽 전체 대륙의 문제이다. 유럽 대륙의 전체 안보에 관한 안보보장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쟁을 끝나기 위한 특히 안보보장에서 진정한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3자 회담이 다음에 올 아주 합당한 조치이다. 네. 그리고 향후 회담과 안전 보장은 역사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던 푸틴과 젤렌스키의 양자 회담, 그 다음에 3자 회담이 열리게 되니까 그런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이미 회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와 타협을 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니까요. 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지난 2월 말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꼭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었죠. 예, 약간 망신 줬죠. 이제 이번에 아주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예. 특히 그때 2월 달에 너 양복 왜 안 입고 왔냐 이런 조롱까지 냈었는데 이번에 젤렌스키도 약간 세미 양복, 넥타이는 안 맸지만 세미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내가 달라졌다 봐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자체가 사실은 그랬죠. 젤렌스키도 어느 타협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지는 거지 양복 입고 왔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네. 요약하자면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가지고 이제 평화협정을 지켜하는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3자 회담을 조직하겠다. 그리고 영토 교환도 덧붙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유럽은 안보 보장을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휴전 역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거고 특정 사안에는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 이거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안보부장과 영토 교환을 놓고서 이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 거죠.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번 회담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지난 15일에 있었던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네. 알래스카 회담에 앞서서 우크라이나 유럽은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휴전을 최우선 사안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평화를 논할 수 없다는 원칙의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0세 이상도 징집한다고 그러고 네. 거리에서 강제 징집한다고 그러고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영토를 내주고라도 종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즉각적인 휴전을 거부하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을 하면은 네. 모든 전선에서 동결을 동결하겠다. 하겠다. 즉 이 얘기 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설명했지만 현재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가 75% 정도 점령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5% 물러나라. 그럼 우리가 다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동북부에 있는 수미와 하르키우에 있는 약간의 땅 점령을 우크라이나한테 반환하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자기네 영토라고 선포했던 헤르손과 자포리자 두 개 주에서 미점령지도 더 이상은 이제 요구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예, 쉽지 당연히. 않죠. 그래서 이제 회담 전부터 거부했죠. 거부를 하니까는 그러자 트럼프와 푸틴이 이런 안을 내놓은 거죠. 좋다 그럼 휴전 없이 평화협정으로 직행하자 우리가 직행하는 하자. 그리고서 그걸 위해서 안전보장,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갖고서 논의하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전후 안전보장을 던져놓고서 네. 우크라이나 유럽을 유인하고 압박한 거죠. 우크라이나 유럽도 이걸 평가를 하고서 이제 결국 2자 회담, 3자 회담에 동의하고 지금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의 핵심은 역시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 근데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예.
그 이번에 합의 이제 논의가 어느 정도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논의된 전후 안전보장이라는 함은 네. 안전보장에 미국이 참여하는 한편 서방 군대 주둔도 우크라이나의 서방 군대 주둔도 허용하는 안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네. 특히 나토 헌장 5조에 규정되는 집단 방위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가 됐습니다. 나토 헌장 5조는 나토의 한 회원국이 침공을 받으면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고서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네. 즉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안보 보장에 대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동의를 하면 합의한다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그 안전 보장에 해준 모든 나라에 대한 침공을 가지고 집단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나토에 가입을 안 했지만 나토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계속 반대해왔던 서방 군대 주둔 허용, 러시아가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이것도 하겠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는. 그래서 17일 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정상회담을 갖고서 성명을 냈고서 적대 행위들이 중단되면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 성격의 안전보장군이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태까지 미국은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책임이라고 미국이 안보 보장해 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나토 회원국이 관여되는 건 어떤 형태로도 반대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두 나라가 자기네 입장을 철회를 한 거죠. 철회를 하고서 좋다. 그러면 미국도 안보 보장에 참여를 하고 러시아도 서방의 군대를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양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유럽에서의 어떤 반응 평가 이미 어떻습니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런 안전 안보 보장안이 나오자 휴전 없이 평화협정으로 직행한 협상들에 대해서 성공한다면 정치 의회적 추가 노력 없이 몇 주간 지속된 휴전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도 미국이 참여한 안전 보장은 역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알래스카 회담 뒤에 뭐 서방 언론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서방의 주류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무릎을 꿇었고 레이드 카페를 깔아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네. 푸틴 모든 것을 얻고 들고 갔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근데 그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휴전을 관찰하지 못하고 영토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인데 뒤집어 말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럼 트럼프가 휴전도 관찰하고 영토에 넘겨주지 않으려면은 러시아가 그럼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유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절대 사실 안 받아들이죠.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즉 이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트럼프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3년 동안 전쟁으로 저런 상황인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갖고서 사람 비판을 좀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좀 누가 옳고 그르의 차원의 문제가 네, 아니라 네, 좀 네.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네. 일이었다. 예.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할 수 있었다고 허풍을 떤 건 비판받아야 마찬가지지만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에게 굴복하겠다는 비판은 약간 초점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전보장 이 안을 갖고서 어쨌든 모든 사자가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자가 협의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거는 좀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네. 안전보장은 영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토 네. 문제는 이미 과거의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네. 점령하고 있는 문제고 안전보장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미래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분위기는 조금 좋다. 역대 최고의 대화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영토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많이 있긴 있으면 하네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그렇죠. 시작이죠. 네네네. 그리고 안전 보장 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립화와 무장 제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같이 또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특히 오늘 회담 도중에 러시아 외교부가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한 어떠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했던 거듭된 반대를 표명했는데 다시 재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예. 또 점령지를 러시아가 실효적인 지배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를 공식적 영토로 인정할까 하는 문제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는 이제 그것과 요구하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정교회 활동이나 러시아 공용어 문제도 러시아는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국민 감정상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회담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한 거고 그렇죠. 영토 교환과 안보 보장을 놓고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결의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리치의 노래 Stuck on You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